오늘은 자유민주주의 가치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에 대한 내용은 이제 아니고요. 오늘 우리들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을 성경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윈스턴 처칠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를 통해 배우는데 실패한 민족이나 국가는 그것을 반복할 운명에 처해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는 그 지나온 역사를 통해서 과거의 성공과 실패를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것이고요. 현재와 미래를 위한 이렇게 전략을 세워 나갈 수 있습니다. 역사를 무시하거나 왜곡하면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국가적인 몰락이나 위기로 이어진다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좀 근대 역사를 좀 한번 살펴보면서요. 우리가 처해져 있는 이 정치적 상황 한번 좀 같이 한번 살펴보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리, 어떤 위치에 서 있어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제 근대사를 좀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1910년은 국치일입니다. 국치일. 일본 제국주의가 강권적으로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우리의 국권을 이렇게 강제적으로 침탈한 그런 해가 되겠습니다. 당시 정치적 상황을 보시면요. 어느 한순간에 우리가 일본에게 이렇게 먹힌 것이 아니고요. 좀 굉장히 그 어떤 과정이 좀 있었어요. 1905년에는 을사늑약을 통해서 외교권이 박탈되었고요. 1907년에는 정미칠조약으로 군대가 해산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리고 1910년에 가서 이제 한일합병, 강제적인 한일합병이죠. 국권을 상실하는 그런 일을 우리나라가 이제 겪게 되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보시게 되면 농업 중심의 사회였고요. 일본은 동양 척칙회사라고 하는 그 회사를 이렇게 설립해서 우리의 토지를 강제적으로 수탈하고 농산물을 이제 가져가는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당시 군사력을 보시면 우리 이제 대한제국이죠. 대한제국은 한 1만 명 정도의 이제 군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정미 7조약으로 이제 군대가 해산되었고요. 일본군이 이제 주둔하게 되었는데 한 2만 5천 명이 우리나라를 이제 우리 조선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우리나라를 주둔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교육 상황을 보시게 되면 높은 문맹률을 이제 보였다고 해요. 70에서 한 90%까지 글자를 읽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이제 놓여져 있었고요. 우리나라는 강대국의 먹잇감이 되었었던 상황이었어요. 당시에 그 소련 그리고 중국의 청나라죠. 청나라 일본이 경쟁적으로 우리나라를 이제 먹고자 했고요. 가장 먼저 우리나라를 선점한 것이 바로 이제 일본 제국주의가 되겠습니다. 36년의 아픈 역사를 저희들이 이제 안고 있고요. 1945년 일제 식민지에서 저희들이 이제 해방을 맞게 됩니다. 세계 제2차 대전에서 일본의 패망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력으로 독립한 게 아니에요. 그 일본의 패망으로 우리가 이제 8.15 광복을 이렇게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기쁨도 잠시였고요.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는 민족 분단의 비극을 우리가 이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은 이제 소련군이 이렇게 들어왔고요. 그래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세워졌습니다. 남쪽에는 미군이 이렇게 들어왔고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6.25 전쟁, 또 경제 성장, 민주화의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45년은 굉장히 우리 근대사에 있어서 이런 중요한 전환점이 되겠습니다. 민족의 독립과 자주성을 되찾고 새로운 국가의 출발점이 되는 그러한 시점이 이제 되겠습니다.
불행하게도 북한은 이제 공산주의 체제를 갖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세워지게 되었고요. 남쪽은 자유민주주의를 기초로 하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유민주주의 경제체제를 저희가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경제체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공화주의와 법치주의를 근간을 이루고 있고요. 두 번째는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저희가 갖게 되었습니다. 사유재산이 이제 보장되었고요. 시장 가격이 자율적으로 조정되는 그런 경제체제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을 얘기하는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한미연합동맹입니다. 한미연합동맹은 당시 이제 냉전 시대였기 때문에 저희는 반공산주의 노선, 미국과 함께 반공산주의 노선을 저희가 군사적으로 이제 갖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기초를 통해서 발전과 성장의 동력을 저희가 이루었고요. 오늘날 이렇게 발전된 대한민국의 모습을 저희들이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실공히 자주 독립과 주권 국가의 면모를 저희가 갖추게 되었고, 지금은 세계 경제 순위로 지금 한 10위권 내에 우리가 들어와 있죠. 들어와 있고요. 군사력도 굉장히 강력하게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고, 또 한미 연합 동맹으로 우리가 이제 구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전할 내용은요, 좀 내용이 좀 방대하고 좀 이제 시간이 좀 약간 길어질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처한 이 현실을 어떻게 좀 직시할 수 있느냐 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지나더라도 관심 있게 한번 같이 이 내용을 살펴보시고 또 판단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근대 민주주의 시작으로 이제 프랑스 대혁명을 좀 언급하겠고요. 두 번째는 자본주의 시작으로 영국 산업혁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사회주의의 등장, 평등과 자유 이데올로기의 대립, 우리나라의 좌파와 우파, 여섯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대응, 이런 순서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대 역사에서 이제 가장 큰 전환점이라고 한다면 프랑스 대혁명과 영국의 그 산업혁명을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전 세계적으로 미쳤던 그런 사건이 이제 되겠습니다. 먼저 프랑스 대혁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왕정과 봉건제를 무너뜨리고 자유평등 박애라는 근대적 이념을 기초로 한 새로운 사회 질서를 수립하려는 혁명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대혁명 이전에는요, 절대 왕정 시대였어요. 절대 왕정 시대. 근데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서 이제 민주주의가 이렇게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제가 종식이 되고요. 근대적 헌법과 공화정 체제를 갖추는 새로운 민주주의가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은 근대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의 토대를 이제 마련하게 되었고요. 시민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시민혁명. 절대 왕정에 대항해서 시민혁명이 일어났고요. 국민의회가 이제 이렇게 설립이 되었습니다. 시민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전에는 절대 왕정으로 이제 왕권이 강압적으로 국민을 이렇게 다스리고 통치했는데요. 이제는 국민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렇게 국가를 이제 운영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초기 국민의회에서는 이제 주요 의제가 혁명의 방향과 속도, 새로운 정치 질서를 이렇게 수립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은 근대사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대혁명의 한번 배경을 한번 보시면요, 정치적 요인으로는 루이 16세의 무능과 이 방탕에 있었고요. 당시 이 프랑스는
신분 제도가 있었습니다. 신분 제도. 예, 왕이 있었고요. 왕족들이 있었고 그 밑에 귀족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성직자가 있었고 맨 마지막에 평민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신분 차별이 이제 있었습니다. 경제적 요인으로는 프랑스가 미국 독립전쟁에 이렇게 참전함으로 인해서 재정이 극도로 악화되게 되었고요. 또 이제 기근이 일어나서 곡물 부족과 경제 불황으로 이어졌습니다. 굉장히 민심이 흉흉해졌겠지요. 사상적 요인으로는 계몽 사상가들이 등장한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로크, 루소 이런 사람들이 등장해서 시민들의 이 정신을 각성하는 그런 일이 그 당시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권 신수설을 거부한 거죠. 왕권 신수설. 이 왕권이 신으로부터 이렇게 부여되었다 하는 것을 이제 부정하게 되었고요.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신으로부터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부여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성경에는 그 권력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하나님부터 나오는 겁니다. 당시 이 사상적 배경으로는 왕권 신수설을 이제 배격하고요. 국민으로부터 이제 권력이 나온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혁명의 진행 그 과정을 한번 보시면 루이 16세가 국가의 어려움을 타파하기 위해서 삼부회를 소집합니다. 삼부회. 이 삼부회라고 하는 것은 귀족, 성직자, 평민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그 협의회가 이제 되겠습니다. 귀족과 성직자는 숫자는 한 3%밖에 안 돼요. 근데 평민은 97%에 해당되는 거죠. 많은 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 한 표밖에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국가사를 결정하려면. 그러다 보니까 다수의 인원인 평민을 배제하고 성직자와 귀족들로 인해서 모든 국가의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불만을 품게 되고요. 이 평민들이 투표권을 요구하게 된 거예요. 1인 1표제로 하자. 이게 그룹별로 하지 말고 1인 1표로 하자 하는 것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것을 이제 그 국민의회를 이렇게 해서 결성하게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바스티유 감옥 사건, 습격 사건이라는 걸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보시면 바스티유 감옥은요 절대 왕권의 그 당시 상징이었고요. 여기에 군수 물품이 많이 이제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습격하는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1789년 8월에 그 세계 인권 선언이 이제 발효가 되었고요. 그리고 1791년 입헌 군주제를 도입했고 1792년 공화정을 이렇게 수립했습니다. 그렇지만 프랑스는 굉장히 큰 그 혼란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1799년 나폴레옹의 쿠데타를 통해서 이제 프랑스 대혁명은 이제 종지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 혁명의 주요 정치 세력을 보시게 되면 두 파로 나눠지게 돼요. 이때 두 파라고 하는 것은 우파와 좌파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민주주의를 시작하는데요. 절대 왕정을 이제 거부하고 민주주의를 시작하는데 이제 우파죠. 우파는 입헌 군주제나 전통적 사회 질서를 유지하면서 혁명을 좀 이렇게 점진적으로 진행하자 하는 그런 세력이 이제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그 세력은 지롱드파였어요. 지롱드파가 이제 이런 이제 온건파죠. 기존의 어떤 점진적으로 전통적인 가치를 이렇게 인정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너무 급진적으로 하지 말자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좌파가 있었는데요. 좌파는 아니다. 이번 기회에 왕권을 완전히 폐지하고 공화정을 추진하고 평등과 민권을 확대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주요 세력은 자코뱅파였어요. 자코뱅파, 급진파였던 것이죠. 당시 이 국민의회의 모습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의장을 중심으로 오른쪽과 왼쪽으로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오른쪽과 왼쪽. 의장의 오른쪽은
지롱드파들이 이제 앉게 되었고요. 이 지롱드파는 이제 우파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파, 라이트 윙이에요. 우익입니다. 우익. 그러니까 좀 온건한 사람들이죠. 이렇게 좀 전통적 가치를 이렇게 혼란을 좀 이렇게 너무 가속화시키지 말고 점진적으로 우리가 개혁해 나갑시다 하는 것이 지롱드파의 주장이었고요. 왼쪽에 있었던 자코뱅파, 이 자코뱅파들은 이제 좌파라고 이제 불려진 거죠. 그래서 우파와 좌파의 기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처음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 자코뱅파는 이제 왕권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이제 새롭게 완전히 모든 것을 이제 바꿔버리자 하는 주장을 하는 그런 이제 부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좌파와 우파의 개념이 현대 민주주의의 이념적인 분열로 그대로 이어졌어요. 예,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전 세계로 파급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좌파 쪽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런 진보적인 사람들이 많이 여기에 이제 가입을 하게 되었고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면 평등이라는 가치예요. 평등. 예.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된다 하는 것이 지금 이제 중요한 가치가 되겠고요. 이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급진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급진적인 개혁. 그래서 강력한 정부가 들어서서 이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자 하는 것이 바로 좌파 진영의 이제 주장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우파의 이제 주장을 보시게 되면 우파에서 중요한 가치는 뭐냐? 평등보다는 자유인 거예요. 자유. 개인의 자유를 우리가 침해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우파의 중심 가치가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통적 가치를 이렇게 허물어뜨리면 안 된다는 거죠. 전통적 가치 위에서 이것을 점진적으로 세워 나가야 된다. 그래서 국가가 강력하게 어떤 것을 통제하는 것보다는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우파의 이제 주장이 이제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이제 이념적 갈등이 이렇게 서로 대립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의 대혁명이 이제 프랑스 안에서만 그친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제 전 세계로 이제 파급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제 절대 왕정 시대였어요. 절대 왕정 시대의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고요. 국민 주권을 강조하는 이런 공화정 체제로 급속하게 전환이 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서 이제 세계 곳곳에서 민주주의 운동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고요. 보편적인 인권을 강조하고 국민 주권을 확립하는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은요. 정치, 경제적으로 국제 질서가 이게 변화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본주의에 대해서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자본주의는 이제 어디서 시작이 되었냐면 영국의 산업혁명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영국의 산업혁명. 공업화와 기술 혁신을 통해 농업 중심의 전통적인 경제 체제가 산업 중심의 경제 체제로 전환이 되었다. 산업혁명 이전에는 농업 중심의 사회였어요. 농경 중심이죠. 근데 산업혁명 이후에는요, 이렇게 산업 중심의 경제 체제로 전환이 이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어난 계기는 뭐냐면 16세기 이후에 상업이 발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상업. 16세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콜럼버스의 그 신대륙이 발견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강대국을 통해서 약소국을 이렇게 침략하는 그 식민지 확산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학과 기술이 발달이 이루어졌고 은행과 금융 시스템이 발달하고 신흥 자본가의 등장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전에는 이제 귀족들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이것을 이제 있었는데 이제 무역의 발달, 상업의 발달을 통해서 중산층이 이렇게 좀 강화가 된 거예요. 돈이 많은 중산층이 생긴 것인데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불렀냐면 신흥 자본가로 부른 겁니다. 신흥 자본가. 귀족도 아니고 성직자도 아닌데 중산층 중에서도 이렇게 이 상업을 통해서 많은 부를 축적한 그런 사람들을 신흥 자본가라고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요, 이제 국가 무역이 이렇게 활성화되는 거예요. 국가 무역.
그래서 이것이 근대 자본주의의 출발점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영국의 프랑스 대혁명이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을 이뤘고요. 경제적으로는 영국의 산업혁명이 중요한 전환축을 이뤘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산업화의 변천을 보시면 봉건제도가 이제 무너지는데요. 봉건제도가 이제 무너지죠. 봉건제도가 무너지고 중상주의가 이렇게 발달이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산업화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주와 농노 체제에 있었던 농업 경제가 무너지게 되고 국가의 자본, 상업 자본이 이렇게 축적이 되면서 신흥 자본가가 등장하고 대량 생산의 길이 열려졌다 하는 것을 이 산업혁명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계급 체계가 등장하는데요. 부르주아하고 프롤레타리아가 또 등장하는 거예요. 이 부르주아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바로 신흥 자본가를 부르주아라고 불렀습니다. 반면에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이 돈도 없고 생산 시설도 없는 이 노동자 계급을 이제 프롤레타리아라고 부른 겁니다. 프롤레타리아. 그래서 자본가와 노동자의 이런 대립 구조가 영국의 산업혁명을 통해서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업혁명부터요 영국 자체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유럽으로 이렇게 확산이 되었고요. 19세기에는 이제 미국으로 이렇게 확산이 되었고 지금 오늘날 우리 아시아권에까지 모두 산업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산업혁명의 의의와 한계를 한번 보실게요. 의의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이제 시작이 되었고요. 현대 산업 사회의 기틀을 마련했고 생활 수준의 향상이 이제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의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제 한계점도 또 드러났는데요. 빈부격차와 계급 간의 갈등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돈이 많은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의 노동력을 창취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고요. 곳곳에 이렇게 공장을 이렇게 짓다 보니까 환경 오염이 이제 일어나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요. 지금 이제 어떤 것이 등장하냐면 세 번째로 사회주의가 등장합니다. 사회주의. 사회주의. 자본가와 노동자의 대립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어떤 배경을 갖고 있냐면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가 된 겁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점점 더 돈을 많이 벌게 되었고요. 돈이 없는 노동자들은 점점 더 이렇게 그 가난하게 되는 그런 구조를 이제 겪게 되었습니다. 당시 노동 환경을 보시게 되면 15시간 정도 일했다고 그래요. 15시간. 점심 시간은 10분. 빵 먹는 시간밖에 없어요. 나머지 시간은 계속 일을 하는 그런 열악한 환경이었고요. 특별히 또 여성과 어린아이를 학대하는 그런 일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굉장히 비인격적이고 악의적인 일들이 그때 일어나게 되다 보니까 사회주의가 등장하는 그런 배경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회주의의 발달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자본주의의 모순과 불평등을 비판하며 이제 등장하게 되었고요. 산업혁명과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렇지만 초기 사회주의 운동은 실패했어요. 이렇게 좀 공동 생산해서 공동으로 이제 분배하는 그런 시도를 이제 진행했거든요. 미국의 이런 협동촌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좀 똑같이 생산하고 똑같이 나누어 먹자. 이렇게 높은 사람 이게 많이 가진 자 덜 가진 자로 이렇게 나누어지지 말고 평등한 사회를 이제 마련하자 했지만 이건 실패로 이제 드러났고요. 그러면서 등장한 것이 바로 과학적 사회주의의 등장이 이제 되겠습니다. 중심 인물은 마르크스와 엥겔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생산 수단을 이렇게 자율적으로 맡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율적으로 맡기지 말고 이것을 국가의 권력을 사용해서 강제적으로 이런 그 국유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이제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급 없는 사회를 실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급 없는 사회. 그래서 왜냐하면 이 돈이 많은 자본가들은 소수고요. 돈이 없는 이 노동자들은 다수의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약하고
이렇게 열악한 이 사람들이 단결해서 돈 많은 사람들을 타도하고 모든 소유를 특정한 사람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소유해서 공동으로 이렇게 나누는 이런 평등한 사회를 이룩하자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마르크스 엥겔스가 주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프랑스 대혁명에서 나타난 이 정치적 평등을 경제적 평등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하자 하는 내용이 사회주의가 주장하는 그런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 사회주의가 등장하는데요. 이 마르크스가 주장했던 이 내용인데요. 초창기 사회주의자 운동은 너무 감성팔이야. 예. 이 감성에 의존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과학적 사회주의는 뭐냐면 이 자본주의는 어차피 내적 모순으로 이제 붕괴할 것이기 때문에 계급 투쟁이 필요하다는 거죠. 계급 투쟁. 공평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그 계급 투쟁의 당위성을 얘기했고요. 세계 노동자여 단결하라 이런 이제 슬로건을 이렇게 여기서 내세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를 통해서 공산주의 사회로 이어지게 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요, 자유민주주의가 이제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이것은 이제 절대 왕정과 봉건주의의 반발로 이렇게 생겨났고요. 그래서 정치적인 자유, 법치주의, 대의민주주의, 사유재산권 보장, 그래서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렇게 발달하게. 그래서 이제 그 프랑스 대혁명과요, 그 산업혁명을 통해서 두 가지 축선으로 이렇게 발달한 거예요. 한쪽은 과학적 사회주의 노선으로, 또 하나는 자유민주주의 노선으로 이렇게 두 가지 축선으로 이렇게 발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두 축선을 보시게 되면 하나는 사회주의고요. 하나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자유민주주의. 똑같이 민주주의예요. 사회주의도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고요. 자유주의도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똑같지만 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 개념이 좀 이렇게 다르다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회주의는 무엇을 주장하고 있냐면 경제적 평등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적 평등. 그래서 이 경제적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산 시설을 국유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평한 분배를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를 어디에 두고 있냐면 공산주의로 가는 것을 그 목표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유주의는요, 평등보다는 개인의 자유를 더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재산을 인정하고요, 개인의 자율성, 그 책임을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사회주의는요 어떻게 부를 수 있냐면요, 평등민주주의로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평등민주주의. 그리고 자유주의는 자유민주주의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똑같은 민주주의가 들어가지만 틀린 거예요. 사회민주주의는 평등민주주의고요. 자유주의는 자유민주주의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좀 분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요, 두 가지 이데올로기가 이제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 거예요. 평등과 자유라고 하는 이 이데올로기가 대립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등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쪽이 바로 사회주의, 이 좌파에 해당하는 그런 이제 진영의 논리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좌파의 진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요, 무엇을 목표로 삼고 있냐면 계급 없는 평등한 사회를 이렇게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등장 배경이 어디에 있느냐? 자본주의의 모순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빈익빈 부익부. 너무 과도하게 부를 소유하고 또 없는 사람은 너무 이제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을 비판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경제적 평등이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경제적 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저절로 안 된다는 겁니다. 저절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생산 수단을 공동으로 소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공동으로. 그래서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체주의, 독재 정권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돈 있는 사람께 나눠주세요 그러면은 감성피로 나눠주시면 안 나눠준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강압적으로 이 돈 있는 사람들을 뺏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게 되면 공평하고 평등한 사회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것을 실현할 수 있기 위해서는 파쇼, 나치 이런 것으로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 좌파 진영, 사회주의 진영에 주장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반면에요, 자유민주주의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유민주주의는 평등보다는 개인의 자율성과 기회의 평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의 역량이 사람마다 다 틀리다는 거죠. 예, 어떤 사람은 굉장히 그 성과를 많이 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성과를 못 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지런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것이요. 어떤 사람은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똑똑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 사람마다 다 이렇게 재능이 틀리기 때문에 그 재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것을 이 기회는 공평하게 부여해야 된다 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가 그 요구하는 목표가 되겠습니다. 등장 배경은 절대 왕정 제도의 반발로 이렇게 일어난 것이고요. 중심 가치는 평등보다는 개인의 자유, 권리가 이제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 체제는 어떤 체제를 갖고 있냐? 시장 경제와 사유재산 보호에 역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가격을 국가에서 이렇게 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고 개인의 사유재산을 보호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개인의 사유재산을 보호하지 않으면 능력 있는 사람이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기 재산이 있어야만 열심히 일하고 밤늦게까지도 이렇게 일하는 일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체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는 것으로 이제 정합니다. 국가 권력은요, 최소한으로 개입하는 거죠. 최소한으로 개입해서 공평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우파 진영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파에 속한 사람들이 다 결함도 없고 올바른 사람이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가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이 가치와 사회민주주의, 그러니까 이 평등민주주의에 주장하는 이 가치의 그 주요 내용을, 범위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하나하나 좀 그 강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사회민주주의는요, 사회민주주의 좌파는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유익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은 왜 존재하느냐? 공동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그래서 개인의 희생을 강요해요. 이 사회민주주의는요,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고, 그래서 큰 정부를 지향합니다. 큰 정부. 왜냐하면 정부가 힘이 강해야 되는 거예요. 강해야만 개인의 희생을 강요할 수 있고요, 공동체의 유익을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주의에서는 이제 무엇을 내세우냐면 보편적 복지를 내세우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강력한 힘으로 이것을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유민주주의는요,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고요, 개인을 위해서 공동체가 존재한다는 거죠. 사회민주주의는 공동체를 위해서 개인이 존재했어요.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을 위해서 공동체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는 것이고요, 작은 정부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역할은요, 최소한도로 이렇게 작동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불평등한 부분이 있었을 때 최소한으로 개입하는 것이고요, 선택적 복지를 이렇게 추구합니다. 선택적 복지. 모든 사람을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어렵고 열악한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복지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평등과 자유예요. 평등과 자유. 사회주의는 무엇을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평등인 거예요. 평등. 경제적 평등, 사회적 평등을 이제 강조합니다. 그래서 계급이 없는 평등한 사회를 이렇게 이룩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의 재분배가 필요한 거죠. 부의 재분배. 많이 가진 사람들을 뺏어서 안 가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이 가진 사람한테 없는 사람을 나눠주라고 하면은 나눠줍니까? 안 나눠주죠. 절대로 안 나눠줘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이 가진 사람에게는 누진세, 어떤 페널티를 줘가지고 이것을 뺏어서 강제적으로 뺏어서 이렇게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일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 사회주의에서는 모든 것을 제한합니다. 이렇게 제한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죠. 반면에 자유민주주의는요, 개인의 자유를 이렇게 마음껏 이렇게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정치적 자유, 경제적 자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나 공정한 그 출발을 하게끔 하는 거죠. 기회는 공정하게 주는 거예요. 공정하게 주고 그러나 공정하게 줬어도 머리 나쁜 사람이 머리 똑똑한 사람을 따라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좀 힘들게 되면 국가가 적절하게 이제 일정 부분 보상해 주는, 그래서 국가의 최소한의 개입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 부분은 이제 그 단점이 있어요. 사회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가 있고, 자유민주주의는 사회적인 불평등이 심화되는 그런 이제 한계점이 여기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리 국가가 이렇게 좀 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도 한계가 있는 거죠.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보장이 되지만 그 사회적인 불평등은 이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요, 분배와 시장입니다. 분배와 시장. 사회민주주의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이제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국가가 자원을 통제하는 거예요. 국가가 자원을 통제하고 부를 이렇게 공평하게 재분배하는. 그래서 이제 사회민주주의에서는 이 배급제도가 이렇게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국가가 주도적으로 어떤 자원들을 국민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누진세를 이렇게 부여하고 또 종업원들에게는 이 복지를 많이 이제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법과 제도를 이렇게 마련해서 복지를 이제 혜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삶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요, 하향 평등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많이 가진 사람 거를 못 가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니까 결국은 하향 평등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자유민주주의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부의 제한적인 역할이 이제 있는 것이고요. 국가 개입을 최소화합니다. 그래서 시장에게 맡기는 거예요. 모든 것을 공급자와 수요자의 그 역할로 이제 맡겨주게 되고요. 시장 메커니즘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경쟁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은 마음껏 돈을 벌고 그것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좀 이렇게 경쟁에서 미달되는 사람들에게는 제한적으로 좀 일정 부분 이제 보상해 주는 국가의 어떤 제한적인 역할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자유민주주의가 진행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민주주의는 분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유민주주의는 시장의 기능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지도 마찬가지예요. 복지도 보시게 되면 사회민주주의는 복지를 최대한 이게 확대를 시키는 거예요. 최대한 확대를 시켜서 기본 생활을 이제 보장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편적 복지를 이렇게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이 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정책을 세우게 됩니다. 그 돈이 이제 필요하잖아요. 그 돈, 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느냐? 고소득층과 기업에게 높은 세금을 이렇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높은 세금 부여해서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하고 이렇게 또 차별받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유화, 그것도 좀 돈이 부족하면요, 국유화를 통해서 그 나타난 그 수익을 또 이제 국민들에게 나눠주는 방식을 이제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지 과정도 보시게 되면 사회민주주의는요, 중앙 집권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거예요. 국가가 모든 것을 통제해서 이렇게 공평하게 나눠줄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사회민주주의 쪽이 되겠다. 반면에 자유민주주의의 복지는 어떻게 되냐면 최소한의 생활을 구축하는 겁니다. 예.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건 아니고요. 최소한의 생활,
먹고 죽지 않을 정도를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것이 되겠고요. 아주 힘든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선택적 복지를 하는 거죠. 예, 그 핀세트 이제 복지라고 하는데 선택적으로 이렇게 복지를 해주게 되지만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단점이 있어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기업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은 마음껏 경쟁을 해서 성과를 많이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책을 가꾸어서 많은 그 이득을 옮길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것을 하면서 반면에 민간과 공공의 협력을 통해서 기금을 마련하는 제도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민간 기업, 비영리 단체가 이제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의 그 복지 운영은 분권적 운영이에요. 중앙 집권적이지 않고 분권적으로 합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 기업이 합동으로 참여해서 이 복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진영 쪽에서 주장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우리 교회죠. 교회. 교회를 보시게 되면 사회민주주의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침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공동체가 중요하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개인이 희생될 수도 있고요. 이 종교가 희생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종교가 통제를 받고 제한받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목적은 뭐예요?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계급 없는 사회를 마련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주의와 자유민주주의는요, 사회주의는요, 부자를 나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나쁜 사람. 가진 사람은 나쁜 사람. 그리고 가지지 않은 사람은 선한 사람,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갖게 되면서 공동체를 우선으로 모든 정책을 이렇게 펴 나가게 되다 보니까 이 자유로운 신앙생활 하기가 이 사회민주주의 체제 하에서는 좀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수 있고요. 반면에 자유민주주의에서는 기본 가치가 종교의 자유를 이제 보장하는 거예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종교의 자유도 그 보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정하게 모든 것을 이제 할 수 있도록 하고 많이 가진 사람에게 대해서는 그 책임을 이렇게 좀 부과하고 있어요. 강제적이진 않지만 강제적으로 세금을 부과하지는 않지만 적절한 사회적인 책임을 유도하는 그런 정책을 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는 공동체 우선, 자유민주주의는 개인 우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그 이 아웃라인을 좀 이제 얘기했는데요. 이 좌파의 이제 극좌죠. 극좌 쪽입니다. 지금 극좌 쪽은 이 평등의 가치, 공동체, 분배와 복지, 그리고 정부 주도가 중요한 특징으로 이제 자리 잡습니다. 반면에 극우예요. 극우로 보시게 되면 자유의 가치, 그리고 개인, 성장, 책임, 민간 주도가 이렇게 중요한 가치로 이제 주장이 됩니다. 서로 이제 대립적인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극좌와 극우 쪽으로 이렇게 치우쳐 있는 건 아니고요. 중도 쪽에 이렇게 머물러 있다는 중도 가운데 부분이죠.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데 정확하게 가운데에 있는 사람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중도 우파로 가든지 아니면 중도 좌파로 가는 거예요. 예. 중도 좌파로 간다는 건 뭡니까? 평등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공동체를 중요하고 분배와 복지 그다음에 강한 정부를 세워야 된다 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중도 좌파의 이제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겠고요. 반면에 아니야 자유가 중요하지 공동체보다는 개인이 중요하지 성장하고 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지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지. 그리고 강력한 정부보다는 민간이 주도해야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중도 우파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민주주의 사회에서요 이 대립이 있다는 거예요. 이 대립 두 가지 대립이 지금 이제 아주 첨예하게 과거에는 이렇게 첨예하지 않았어요. 첨예하지 않았는데 오늘날에는 이 경제 이데올로기가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가 된 것입니다. 과거에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는 이런 논의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좀 먹고 살기가 좋아지고 이러면서 이런 그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좀 약간 극심화되는 그런 일을 겪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는 좀 저기 같아요. 박탈감. 어떤 박탈감에서 오는 이런 것 때문에 좀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우리나라의 그럼 좌파 우파 개념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상황이 좀 특수하죠. 특수한 상황입니다. 좌파는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반일 감정이 있어요. 일본은 우리를 식민지 36년간 우리를 압제했고 우리를 침략하고 박해했던 민족이야 하는 그 일본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파는요, 일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과거에 우리 식민지를 이렇게 하고 우리 강제적으로 감탈한 것은 일본 제국주의였고 일본 제국주의는 지금 멸망했어. 지금 일본은 그때 일본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침략했던 일본 군사 독재주의의 그 일본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바뀐 일본이야. 이제는 일본으로부터 우리는 배워야 될 것은 배워야 돼. 이런 생각을 이제 갖고 있는 것이 우파 진영의 생각이 이제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좌파는 안 그래요. 아주 일본에 대해서 아주 그 불매 운동을 갖고 있고요. 나쁜 감정을 이제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좌파 쪽에는 또 어떤 또 사상이 있냐면 반미, 친중, 친북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반미, 친중, 친북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어요. 어떤 표현을 쓰냐면 미군은 점령군이야. 이런 표현을 이제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군은 우리 경제를 도움을 주는 척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좋은 것을 뺏어가고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중을 갖고 있는 거예요. 친중. 친중은 어떤 생각이냐면 중국은 가까운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서로 윈윈하는 전략을 세워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친북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친북적인 요소는 뭐냐면 동족의 개념이에요. 우리 북한은 지금 공산주의 체제이긴 하지만 우리 동포잖아. 우리 동족이잖아. 이런 생각이 연민의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이 좌파 진영의 생각입니다. 반면에 우파는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친미예요. 친미. 한미 연합 한미 이 방위 조약을 이제 맺고 있죠. 반공산주의에 대해서 지금 노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하고는 지금 먼 나라지만 친해야 돼. 이 미국의 어떤 군사력 또 경제력을 우리는 이용해야 돼 하는 생각을 우리는 이제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반중과 반북입니다. 왜냐하면 반공산주의 노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명확하게 색깔을 이제 갖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좌파는요 공산주의와 관계 개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비록 공산주의지만 위험하지는 않아.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우리가 좀 교류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 그 우파 쪽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요 안 돼. 거기는 경제적인 교류를 하는 척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공산주의 사상이 우리한테 들어올 수가 있어. 이제 이 경계심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좌파의 중요 이 단체들은 노동조합과 전교조가 있고요. 우파에는 경제인연합회, 북한인권단체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좌파 진영에서 갖고 있는 생각은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탈이념, 탈진영이에요. 탈이념, 탈진영. 너무 이념, 진영 논리 따지지 마. 우리 뭐 다 그 결과가 좋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요즘 이제 그 등소평이 얘기했던 흑묘, 백묘, 그렇죠? 흑묘, 백묘. 검은 고양이면 어때? 흰 고양이면 어때? 우리 잘 살면 되는 거지.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야. 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진영 논리 안 따져요. 근데 우리 우파는요, 아니야. 진영 중요한 거야. 공산주의 함께하면 안 돼. 우리 대적해야 돼.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우리 공산주의 우리 함께 손잡을 수 없어 하는 것이 우파 진영의 그런 생각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좀
우리나라의 그 좌파 우파는 조금 양상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자, 소득주도 성장과 공급주도 성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좌파 쪽 진영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소득주도 성장이에요. 소득주 가계 소득을 증대시켜 주는 거죠. 어떻게요?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복지를 확대해서 이렇게 가계 소득을 올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를 증가시키면 생산이 증가하고 그래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두가 잘 사는 사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비용이 증가하는 거예요. 비용이. 예. 기업의 부담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져요. 경쟁력이 떨어져서 이게 생산을 하더라도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반면에 우파 쪽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요. 공급주도 성장인 거예요. 공급주도 성장.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자는 거예요. 예. 기업이 이렇게 어떤 규제도 풀어주고 또 금융 지원도 해줘서 많이 팔아서 많이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자. 이것이 이제 우파 쪽 진영의 이제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세제 혜택을 주고 규제를 완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산을 증가시키고 투자 증가를 하고 경제 성장을 이룩하는 것이 우파 쪽 진영의 그런 공급주도 성장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수요의 부족 현상을 이렇게 해소하는 쪽으로 나가자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우파 쪽 진영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내가 좌파 쪽인가 우파 쪽인가 하는 것을 좀 가늠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예, 가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진보와 보수 개념도 한번 보실게요. 좌파 진영은 이제 진보 쪽에 속합니다. 자연스럽게 진보 쪽하고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기존의 이런 그 구체제를 이렇게 그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그 뒤집어 엎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사회적인 불평등 이런 요소들이 있으면 강력하게 이것은 그 적폐청산, 적폐청산 하듯이 없애버려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계급을 해체하고 공공복지를 확대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소유를 이제 확대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국유화를 자꾸 하는 거죠. 국유화. 모든 기업들을 정부의 세금으로 이렇게 사들여 가지고서 거기에 일어나는 그 수익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뭐냐면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입니다.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계급을 해체하고 공공복지를 확대하고 국유화를 이렇게 늘려나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되겠고요. 반면에 보수 그 우파 진영은요 보수하고 이렇게 맞물리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보수.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급진적인 변화보다는 전통적 가치를 좀 유지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개인의 자율과 책임을 중시하고요. 자본주의 질서 안에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개혁을 해 나가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유화하기보다는 자꾸 민영화하는 거예요. 국가 공기업들 있잖아요. 공기업들을 자꾸 이제 민영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이죠. 시장 경제에 맡겨주는 거예요. 시장 경제에 맡겨줘서 대신에 이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이제 일어나잖아요. 우파 진영에서는 항상 불평등이 일어나니까 가진 자의 책임을 강조하는 그런 일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 진보와 보수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그 사회적인 현상이요, 이 좌파와 우파로 갈라져 있는 이 이데올로기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는가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성경적 가치를 붙들어야 되겠죠. 성경적 가치하고 가장 부합되는 것이 좌파 진영의 그 어떤 이 논리 구조인지 아니면 우파에서 주장하는 논리 구조인지 이것을 누가 잘했고 못했고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내용이 성경과 무엇과 합치하는지 그것을 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눈앞에 이 펼쳐져 있는 이 세상은요, 사회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대결 양상 구도로 지금 가고 있어요. 국론이 분열되어 있고요, 완전히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가치는요, 평등과 자유의 대립인 거예요. 그 핵심적인 내용은 평등이냐 자유냐 하는 거예요. 만약에 평등의 가치를 내가 높게 하고 있다면요, 나는 이제 좌파 진영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아니면 좀
그 중도적 좌파일 수도 있고요. 또 난 자유를 더 가치 있게 한다면 우리는 우파 진영에 속해 있다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성경적 가치는 평등일까요, 자유일까요? 예, 평등일까, 자유일까? 뭐 양쪽 다 있죠. 양쪽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평등을 추구하면 자유가 제한되는 것이고요. 자유를 늘리면 평등이 좀 이제 제한되는 그런 이제 그 관계에 지금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그 우리나라 이 조그만 나라 아닙니까? 한반도가 조그만 나라인데 두 동강으로 갈라져 있어요. 예. 그리고 왼쪽에는 중국이 있고 오른쪽에는 러시아가 지금 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예요. 또 북한은 또 역시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우리 동족이지만 공산주의 국가예요. 예. 그리고 우리 옆쪽에는요 일본이 있습니다. 일본이 있지만 일본은 지금 제국주의는 멸망했어요. 멸망했고 자유민주주의 이제 반공산주의 국가로 지금 이제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은 좀 멀리 있지만 우리와 같은 축선으로 이렇게 있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우리는 누구하고 친해야 되는가? 예, 지리적으로는 북한과 친해야 되고 중국과 친해야 되고 또 러시아하고 친해야 되는 거예요. 예, 친해야 되는데 굉장히 위험하죠. 친해지면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올 그 개연성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예전에 황장엽 씨가 이제 얘기하기를 우리나라의 그 고정간첩이 한 5만 명 된다고 지금 얘기했습니다. 5만 명. 예, 5만 명인데 지금 더 늘어났겠죠? 이 5만 명이 불법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합법적으로 들어온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국민으로 들어와서 국회의원도 될 수 있고요. 예, 기업체도 들어갈 수 있고요. 연구소도 들어갈 수 있고요. 국정원에도 들어갈 수 있고요. 예, 군인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 사람들이 지금 이제 이런 상황에 있고요. 지금 한 10만 명도 넘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북중러의 그 영향권이 굉장히 강력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문호가 열려져 있어요.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정치적으로는 들어올 수 없도록 막아 놓았지만 경제적으로는 얼마나 들어올 수 있도록 열어놓은 상태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가까이 있지만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사회주의 한계를 좀 말씀드릴게요. 사회주의 예,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하겠습니다. 네. 사회주의 한계 한번 보실게요. 예. 과연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모두가 평등한 시대에 가능할까요? 한번 보세요. 지금 이제 사도행전 2장인데요. 믿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자기 소유와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대로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며. 이것을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합니까? 이 강력한 정부가요 들어서서 이것을 실행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이거 실행할 수 있습니까? 내 재산 다 팔고 공동으로 다 해서 각자 필요한 대로 나누어 쓰자.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이 평등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언제 가능한 얘기예요? 오순절 때 잠깐 보여준 것이고요. 맛보기로 예수님이 오셔야지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 오셔야지만. 현 시대에서는 이 불완전한 지도자가요. 이 완전한 이 평등 사회를 이룩할 수 없다. 이것은 이건 장밋빛 구호에 불과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모두가 평등한 거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예. 평등하고 싶으세요? 예.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자원을 공평하게 배분하고요. 현실에서 실행되기 어려운 제도입니다. 이것은. 예. 강제적 재분배와 권력의 집중이 일어날 위험성이 너무나 큰 거예요. 누군가 강력한 통치력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이 평등의 논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평등. 왜냐하면 평등 중간 지점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못 가진 사람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수적으로 많다는 겁니다. 그 수적인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약자 코스프레를 해서 본인이 권력을 잡고 싶은 거잖아요. 강력한 통제할 수 있는 권력을 잡고 싶은데 누구의 힘을 의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약자,
다수의 약자를 평등한 사회로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그 목표를 내세워 가지고 이용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자신의 그 권력을 잡기 위한 그 목적을 위해서. 예. 자, 자유민주주의에도 한계가 있어요. 분명히 지금 사회민주주의에서 공격하는 대로 자유민주주의도 한계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관점을 한번 볼게요. 형제들아, 너희가 해방의 자유를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지만 해방의 자유를 단지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부여되어졌습니다. 일제 식민지에서 우리가 광복을 얻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 해방의 자유를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자유를 나를 위해서 쓰지 말고 사랑을 위해서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강압적인 그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예, 자발적으로 은혜 받은 만큼 그것을 베풀어야 될 것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요, 이렇게 개인주의로 치우쳐질 위험성이 있고요, 사회적인 약자를 외면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나 우파의 어떤 이 사상이라든가 성경의 내용을 보게 되면 방종의 자유를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섬기는 자유, 책임지는 자유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좌파와 우파를 이제 보시게 되면 좌파는 어떤 이제 사상을 갖고 있냐면 민족주의 사상이 있는 거예요. 민족주의. 그렇기 때문에 일본을 미워해. 대신에 북한은 공산주의지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민족주의 사상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진보적인 가치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좌파 진영에서 주장하는 이 내용들을 보면 반성격적인 가치를 지금 이제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결과의 평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노력한 거, 열심히 한 거 상관하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이 평등한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공산주의라 할지라도 가까이 있는 나라, 중국이면 어떠며 북한이면 어떠며 또 러시아면 어떠냐, 이런 생각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내용은 좀 약간 성경과 좀 배치되는 내용이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들으시는 분은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우파는요, 이 국제주의인 거예요. 국제주의. 민족주의라기보다는 국제주의 쪽입니다. 예. 문호를 열어놓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보수적 가치를 받아들이고 있고 성경적 가치를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도입해서는 안 된다, 동성애는 안 된다 하는 성경적 가치를 많이 우파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 개인의 자유를 이렇게 또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좀 제한적이어야 된다. 공무원은 줄어야 된다는 거죠. 사회주의로 가려면 공무원 수를 많이 늘려야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자유우파 쪽에서는 공무원 수를 좀 줄여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한미 동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우파의 주장은 인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기가 없어요. 무슨 인기가 있겠습니까, 이게? 근데 좌파의 주장은 인기가 있습니다. 특히 못 사는 사람에게, 차별받는 사람에게는 너무 이것이 좋은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 태생이 사회민주주의로부터 출발한 게 아니고요.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의 이런 기틀 위에 세워진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는 개인의 자유, 법치, 기회의 평등, 민주적 절차, 권력 분립,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침해됐을 때는요, 우리가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런 부분이 왜냐하면 우리 그 대한민국에 세워진 이 기틀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주의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왜 사회주의에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이 차별받는 사람들을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주겠다고 지금 약속을 하고 있습니까?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겁니다. 예. 노동자를 이용하는 것이고요. 예. 열악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신이 권력을 잡는 데 욕심이 있는 겁니다. 예. 권력을 잡기 위해서 다수의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1인 1표잖아. 1인 1표. 이런 1표이기 때문에 다수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다수의 사람이 누구예요? 노동자들, 가난한 사람들, 농민들, 그리고 또 이렇게 차별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수를 이제 이루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중산층 이상을 약속을 해주게 되면 이 사람들은 지지하게끔 돼 있다는 겁니다. 지지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속뜻을 잘 우리가 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권력을 잡는 데 있어요. 우파의 사상은요, 권력을 잡는 데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권력이 아니라 이게 우리가 성장하고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좀 낙오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좀 도와주자. 이것이 우파의 이제 주장이 이제 되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모두가 평등한 사회는요,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한 약속을 하면서 자신들이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그 야욕에 지금 이제 빠져 있는 것이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호남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릴게요. 호남도 역사적으로 소외받는 지역이었어요. 예, 참 안타깝죠. 안타깝습니다. 예, 계속해서 그 호남 지역은 발전이 좀 더뎌졌고요. 이렇게 좀 사회적으로 외면받는 그런 그 아픈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주의 이 권력의 야욕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을 이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용당하면 안 돼요. 이용당하면. 그래서 지금 이제 2030 세대가 이렇게 좀 깨어나고 있다 하는 얘기를 지금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이 이렇게 보편적 복지, 많은 사람들 공평한 사회로 나눠주자, 세금을 많이 걷자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걸 아는 거예요. 그 돈 누구 돈인데? 그 돈 누구 돈? 내가 낼 돈인데 그 사람이 자기 재산 내놔서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내 돈 나가는 거잖아요. 내 돈. 예. 결국 2030 세대들이요, 장차 자기가 갚아야 될 부채라고 생각하니까 이 사회주의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 평등의 가치가 이것은 사기극이었구나. 되지도 않는 일을 자기들이 정권 잡기 위해서 우리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깨어난 사람들이 이 실상을 알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우파의 가치 쪽으로 지금 이제 많이 이제 옮겨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파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점 이 숫자가 줄어든다면요, 숫자 줄어든다고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 사회주의가 이제 만연이 되겠죠. 이 세상이. 그럼 사회주의 국가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사회주의 국가로 다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사회주의 국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허용하실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경험을 해봐야 알 수 있거든요. 경험을 해보면 알 수 있도록, 사회주의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실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지금 이제 양극단으로 갈라져 있는 이 현상에서 그것도 좀 우려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건전한 성경의 가치와 일치되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질수록이요, 우리는 이 성경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런 이 국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또 소망해 보게 됩니다. 이상으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판단은 각자 하시기 바랍니다. 판단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